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5천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는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우리는 연결을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이 채워주는 우리의 욕망도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까지도 인공지능의 원료입니다. 내가 만든 정보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복제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어떻게 아는 거지?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참 신기하네요, 진짜.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무섭기도 하네요. 되게 낯뜨거운 느낌?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우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상에. 뭔가 괘씸한 느낌? 계속 노출되는 느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을 파악한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아무리 오래 같이 지내도 나의 뇌 생각을 읽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연애 중이라는 게 신기하네. 연애 중인 것도 맞춘 거예요? 네. 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기분? 네. 구글이 로그인 상태의 이용자 활동 내역을 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모르게 동의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당황스럽네요. 저도 모르게 뭔가 감시받는 느낌도 들고. 기자의 구글 계정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이용자 대다수는 확인해 본 적 없는 페이지. 기자의 연령대와 성별, 관심사는 물론이고 가계 수입, 결혼 여부를 알고 학력에다 회사 규모까지 모두 추정해냅니다. 단연간의 위치 이동 궤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당일 찍은 사진에다 그곳에서 뭘 했는지까지 알아맞힙니다.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는 뭐 저녁 6시부터 한 8시 사이에 네. 한 30분, 1시간 이상 있었으면 추론을 덧붙여가지고 한 거죠. 예. SNS는 개인 취향 저격수이기도 합니다. 걔가 네. 관심사라는 걸 아는 거겠죠? 그 사진이 많잖아요. 네, 네.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오네요. 반려견 관련. 네. 그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수천, 수만 개를 만들어 놓고 개인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다 AI에 의한 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컴퓨터 처리 언어로 기록되면 취향을 비롯한 각종 정보가 분류되고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가 쌓입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광고 페이지 가운데 광고 효과가 높을 만한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노출시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모를 수도 있죠. 사실은 우리도 계약한 겁니다. 구글 포토도 무료로 쓰고 있고요. 지메일도 무료로 쓰죠. 검색도 무료죠. 이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글이 들어가는 투자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건데 우리에게 다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건 뭐냐면 현금을 주는 대신에 나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광고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지난해 매출은 우리 돈 약 192조 원. 해마다 매출 70~80%는 광고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유튜브가 올린 광고 매출만 약 18조 원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와 시간대와 위치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만 가장 적절한 맞춤형 광고가 나오는 거죠. 나의 개인화된 채널이 뭐냐? 스마트폰이거든요. 각자 다 들고 다니니까. 20세기엔 없던 모바일 광고 시장은 국내에서만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시장에 꽂히던 방송 광고의 하락세와 대조가 확연합니다. 인공지능 하면 우리는 흔히 이런 로봇을 떠올리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길거리에 아톰이라든지 로봇 태권브이가 걸어다니는 세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필요할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뒤쪽에 AI가 작동되고 있고 우리가 운전할 때 엔진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게 전기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어떻게 브레이크가 밟으면 자동차가 멈추는 걸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삶에 스며드는 AI가 되리라고 보여져요. 독일 기업이 4조 7천억 원에 사들인 배달의 민족. 국내 수만 곳의 외식업체 정보와 월 1,000만 건에 달하는 이용자 위치 정보와 입맛 데이터라는 거대한 광고판이 거액에 팔린 겁니다. 데이터가 곧 돈입니다. 내가 카드 쓴 것도 다 카드사에 있고 내가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뭘 했는지도 다 통신사에 있고 이런 식으로 나의 일상은 다 기록이 되는데 나 빼고 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상에서 나만 빠지고 있습니다. 정작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기술의 주인은 사람이거든요. 데이터가 이 시대의 원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원유 맞지만 프라이버시, 만드는 건 난데 왜 너네가 써? 라고 하는 요거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은 그 두 관점이 충돌하는 게 저는 굉장히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모여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 광고를 넘어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호기심이 생기니까 또 보게 되고 또 끝나면 또 넘기면 또 이것도 재밌겠는데 또 보게 되고. 슬며시 AI가 들어가서
개인의 행동을 학습하고 개인의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행동하는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더 의존성을 높이게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 플랫폼에 각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것이 전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독점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큰 돈 버는 기업들은 주로 다른 걸 이용합니다. 데이터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제공하고 노동력은 휴가 가고 임금 협상 요구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기계가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체 중입니다.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부를 이렇게 단시간 내에 축적할 수 있는지, 이 공공재적 성격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이 부가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창출된 막대한 가치에 세금은 제대로 거치고 있을까? 한국인이 구글에서 앱을 구매하면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매출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를 안 봐도 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인 회원은 미국 법인에 요금을 결제합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특성상 한국인 이용자들이 한국 땅 안에서 발생시키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 2월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 사업자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쯤 OECD에서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시키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구글은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이와 같은 토론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임대료 부담이 큰 것처럼 목 좋은 인터넷 공간이라면 사업자 부담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 지성, 일반인들의 소위 무료 노동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모이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라면 과세의 형태가 되던 배당의 형태가 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지금 너무 없다는 것. 한 온라인 쇼핑몰의 자동화 물류센터. 하루 3만 건 이상 주문을 처리하는 센터 2곳이 3년 사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거대한 창고에서 기계가 알아서 물품을 꺼내 이동시키고 주문자별로 제각각인 제품들을 빠르게 분류해 옮깁니다. 지역별 고객 취향과 위치 정보 등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덕입니다. 2014년부터 사이트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축적돼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배송 동선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재고가 관리돼야 되는지 수요 예측까지도 함으로써 배송기사님들은 어느 걸 먼저 실어야 될지 고민 없이 내려오는 순서대로 싣고 바로 배송을 나가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위치와 취향 정보들을 내주면 이것이 물류 지능화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 편의로 이어지면서 모바일 시장이 커집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쇼핑 거래액 5년 전 25조 원 규모에서 87조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기업들에게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문제는 일자리. KBS가 입수한 비공개 정부 용역 보고서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지나 2015년부터를 지능화 시대로 구분한 이 보고서는 지능화로 인한 일자리 충격이 어느 시대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같은 사무직 안에서도 세부 담당 업무에 따라
자동화 대체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신뢰도 높은 연구로 평가됩니다. IT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2030년까지 7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700만 개는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된다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는 각각 어떤 모습일까?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조원들은 무인화 요금소 확장에 따라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고 농성과 소송을 거쳐 가까스로 직접 고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납원으로 일해온 이민아 씨. 직장에 복귀했지만 출근한 곳은 톨게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대법 판결대로 원직 복직 시켜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너희에게 줄 일은 없다. 너희에게 줄 일은 청소일 뿐이다. 쌩쌩 달리는 차가 있는 그 입구를 거기에서 쓰레기를 주워요. 정말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서글픈 마음도 있고. 무인화의 거침없는 속도가 직원들이 합당한 업무로 전환할 시간까지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 배달의 목적 주문. 저녁 식사 배달이 몰리기 시작하는 오후 6시. 배달 노동자의 몸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평소 하던 그대로 운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취재 차량은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 안녕하세요. 얼마짜리요? 11,000원이요. 예,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날 첫 배달 14분 동안 3,500원 벌었습니다. 예, 고객님 댁에 안 계세요? 택배 아니고 지금 마라탕 시키신 건데요? 스마트폰 따라 찾아갔는데 받는 사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그거 어디야? 계세요? 황금 시간대 10분을 허비했습니다. 차선 끼어들기도 다 해야 되고 인도 주행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그냥 무시하고 건너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지킬 거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시간에 3개. 수입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 수밖에 없고. 두 시간 동안 12건 배달해 4만 원 벌었습니다. 여기서 건당 200원씩의 수수료와 오토바이 임대료,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그리고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은 철저하게 배달 건수로만 계산됩니다. 거의 12시간 정도 타는 거거든요, 하루에.
오토바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걸을 때 오른다리에 힘이 안 들었어가지고 한 5일 정도 입원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공쳤죠. 일 못하면 바로 마이너스고요. 아파서 조금 쉬면 바로 뭐 1, 20만 원, 2, 30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월 150 벌기도 힘들고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픈데. 배달의 민족처럼 규모 있는 업체에서 일하면 벌이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50만 명을 넘은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일하고 월 152만 원 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약 180만 원에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급하게 추락합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플랫폼 노동자가 늘기 시작한 시기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회복할 줄을 모릅니다. 출근에서 퇴근까지가 노동시간이던 전통적인 근로 형태는 조각조각 나뉘고 노동자의 투쟁 상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점점 일이 쪼개지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대기 타는 시간이라든가 일을 알아보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동의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것에 대한 비용은 사실 그 고용주나 기업에서 절감을 하는 거죠. 변화하는 노동 형태,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선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IMF 구제금융 이후 어떤 선택을 합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사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이전에 비해서 질적으로 다른 도약을 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강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용은 늘지 않게 됩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왔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했던 게 어떤 거냐면 사람에 투자하는 대신에 사실 자동화에 투자를 한 거죠. 우리나라 산업 로봇 도입률은 독일이나 일본의 2배 이상,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수익권입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근데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서비스업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이제 무인으로 다닐 수 있다. 그러면서 키오스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온 기업 직원들의 월급 통장 사정은 어떨까? 기업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해 국내 500대 기업의 지난 10년간 고용과 연봉 자료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상위 30개 기업 직원들이 10년 사이 억대 연봉으로 올라가는 동안 하위 30개 기업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의 업종입니다. 하위 32 기업들은 대부분 유통이나 식음료 같이 근속 연수가 짧고 그리고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로봇이나 AI 같은 첨단이 들어왔을 때 빨리 대체 가능한 일자리들은 급여도 낮고 급여 차이도 훨씬 더 심각해지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화나 AI 이런 기능들이 빨리 도입되는 것이 금융, 통신, 에너지 이쪽이죠.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직원 수가 주는 대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보화를 거쳐 지능화로 이행된 지난 20년간의 양극화로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은 3분의 1이 되지 않다가 현재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능화 시대에 창출된 부는 어디로 모일까? 10년 전 멕시코 카를로스 슬림이 세계 1위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선두로 올라섰다가 지능화 시대에 들어서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창업자가 치고 올라옵니다. 현재 1위는 제프 베조스. 스마트폰의 시대, 정보통신 업종이 얼마나 막대한 부를 가져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0년 전 에너지나 명품 의류 등 전통 산업 갑부들이 포함돼 있던 명단과 대조됩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슈퍼 부자는 전 세계 2천여 명, 46억 명 인구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 그 편중 현상도 차원이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디지털 자본주의의 진원지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았습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세계의 부를 끌어모으고 있는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되기 전인 2월 중순. 도심 어딜 가나 노숙인들이 즐비합니다. 자고 나면 늘어나는 노숙인 텐트들. 아이 셋 딸린 여성 노숙인은 단속 경찰의 눈치를 보느라 진땀을 뺍니다.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청 근처 대로변. 노숙인들끼리 다투는가 싶더니 조용히 걷고 있는 취재진을 향해 갑자기 달려듭니다. 손에는 흉기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노숙인 문제가 최대의 골칫거리인 도시. 미화원들은 아침마다 분변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분변이 있는 곳을 알리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노숙인들이 늘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이 지역의 증가세는 압도적이어서 지난해에만 2만 명 늘어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지역의 소득 격차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최근까지 노숙자로 지내던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If you were paying $900 for a small, tiny room, like, oh, well, I could actually charge $2,900, bring in 10 wealthy people. 금융위기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이들이 앞다퉈 부동산을 사들였고 고액 연봉자들이 모여들면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 방 1개짜리 오피스텔의 한 달 월세는 우리 돈 400만 원 안팎. There's a lot of, as we've seen a lot of wealth come in, we've seen a lot of the middle class get pushed out. But then for people who are poor, don't have the means or the luxury to be able to relocate. It's from tech as well as other large businesses. 실리콘밸리 부자들은 어떤 집에 살까? 한 IT 기업 임원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저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 초호화 거실과 주방이 곳곳에 배치돼 있고 영화관에다 실내 풀장까지 갖췄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사면이 전부 다 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현재 실리콘밸리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매물 가격은 우리 돈 490억 원. 수백억대 저택들이 즐비한 곳에서 차로 5분 거리. 실리콘밸리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주택가에 가봤습니다. 방 2개에 욕실 하나. 1970년대에 지어진 집입니다. 프로가 다 깨져 있어요. 열판지를 해놓은 거예요. 한겹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방한 효과도 없고 미니멈 위원님 2밀리언은 넘을 거예요.
이 지역에서 19년째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린 서 씨도 최근 몇 해 사이 폭등한 집값에 놀라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투어를 한번 나가면 전부 기절들을 하세요. 구글에서 빌리지를 개발한다고요. 굉장히 큰 땅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도 3배의 가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돈들을 다 모아서 재투자하는 거는 지역 부동산이 웬만한 주식 상승률보다 훨씬 윗돌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2의 부동산, 제3의 부동산을 많이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연봉이 5만 불, 6만 불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도저히 어포더블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RV를 사신다든지 잡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실 수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레저용 차량 72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빈자리가 없습니다. 수도와 전기를 제공받고 100만 원 이상의 주차료를 내야 합니다. 차량들 대부분이 아예 주거용으로 개조돼 있습니다. Apple has built a compound nearby. It's technology and for its availability of all kinds of resources. You'd be surprised at the mix we have here. We have folks that have been here for many, many years, old folks, middle-aged folks, families with children, because it's affordable. Absolutely. It's the only place in this area that's affordable. 청각장애인 본스타인 씨도 최근 학교 교사라는 번듯한 직장을 구했지만 집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이 근처에 없어요. 차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나가야 합니다. 실리콘밸리 주변 어딜 가든 주거용 차량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실리콘밸리 주변 도시들에서는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거리가 빠른 속도로 멀어져만 가고 도시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겪을 미래의 또 다른 면을 반면교사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본소득론이 활발해진 것도 이 같은 양극화가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We should explore ideas like universal basic income to make sure that everyone has a cushion to try new ideas. If my assessment is correct, and they probably will happen, then we need to say,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it? And I think some kind of a universal basic income is going to be necessary. 사업을 잘해도 소비해줄 대중이 없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다름 아닌 실리콘밸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있어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돈을 우리 세금 더 내겠다고 오히려 내 돈 좀 받아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즈니스가 영속되지 않고 비즈니스가 붕괴되고 내 사업 기반이 무너지고 더군다나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세계 곳곳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처럼 기술이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스톡턴. 시민 125명을 선발해 18개월간 매달 약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삶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I am paying down debt with the money, but because I have this, I'm overly eager to get everything. Like, she asked for a pair of shoes that she'd been wanting for a long time, and I was able to just, okay, I'll go to the ATM, pull out the money, and here you go. And that was a great feeling. I'll never forget that. Get diapers for him to stack up, baby wipes, so that my boyfriend and I can just focus on our bills, our phone bill, rent. Relatively easy because it's a full-time job, so I had money, but it wasn't
we didn't have extra. With this money, we could actually plan things, actually do things now. So. 기본소득 반대 측의 우려처럼 수급자들은 게을러지지 않았습니다. So unconditional cash is really about trusting people to make the best choices for themselves. There's no government in the world, includ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knows exactly what someone needs money for at any given moment. So unconditional cash is a way to let people make the best choices for themselves. And so this is people are going to start losing their jobs over time with AI. So this problem is most likely going to compound over time. At the country level, hopefully it would give individuals confidence and empower them.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약 70만 원씩을 주는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을 독점 연구한 헬싱키 대학교의 하이키 교수와 국내 연구진 70여 명이 화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수준이 원체 높은 나라여서 고용률 상승은 미미했지만 자신감과 공동체 신뢰 등 삶의 질 전반이 개선됐습니다. Basic income doesn't make you lazy. Even though you get a basic income and you're not obliged to get in touch with the unemployment services, you still do that. Basic income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So there was also a higher generalized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confidence in the future and self-confidence.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가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이유는 옛 제도가 새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의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혀 산업 사회를 기반으로 했을 때 도입된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변한 사회에서 이걸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국가의 그 공공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가입되고 있고 실제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제도들, 특히 이제 실업보험이나 실업급여 제도 같은 것들이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때마다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반론, 왜 부자에게까지 돈을 주나? 도입 찬성 측의 다수는 부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면 된다고 답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생태 위기와 디지털 자본주의가 한꺼번에 몰려온 지금 조세 정의의 인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물, 공기나 바람이나 물 이런 것들 사실상 거의 공짜로 사용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생태세를 거두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활동만 해도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 상태에서는 당국은 자격 조건을 심사하느라 당사자는 가난을 증명하느라 커다란 비용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또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역효과도 큽니다.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그 사람들이 소득을 더 얻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득을 더 얻는 순간 그만큼 급여가 깎이고 일정 소득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소득을 벌어야만 그 전체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든요. 복지국가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는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복지 수혜자와 시혜자로 국민들이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복지 수혜자들은 도움받는 사람이란 낙인을 딱 받게 돼요. 근로 위협과 소비를 키워 장기적으로 전체 파이를 늘리고 불평등은 줄일 수 있다는 게 기본소득 도입론의 취지입니다.
불평등도가 너무 높으면은 그 사회에서는 고소득자도 저 아래로 떨어질까 봐 계속 불안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부동산도 물려줘야 되니까 지금 집도 하나 사놔야 되겠고, 자식들이 나중에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좋은 대학 보내놔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사교육 과외시켜서 돈 많이 써서 투자해놔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불안이 시장이 되어서 그 사회가 딱 경직되고 고착되고 이제 갈등이 많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 5일 근무제 등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일도 누군가는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우리가 일 말고도 다른 다중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손실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한정된 재원을 항상 전제해두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한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단계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본인은 안정을 찾고 사회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본소득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출산이 임박한 최신은 씨에게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찾은 병원, 영상 기록을 남기려던 남편은 카메라를 놓아버립니다. 아니 사모님 저를 따라해보세요. 힘들어가는 거 알아요. 이 사람 이쪽이요. 아이 아빠가 이제야 카메라를 듭니다. 네, 강아지. 아이들이 맞이할 미래,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걸 바꾼다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짜 힘든데 이제 아이들을 만지고 막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고 이러면은 제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로봇이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이나 기술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카네이션을 저한테 들고 오면서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눈물이 너무 이렇게 핑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한마디로 또 힘들다가도 또 아이를 또 이렇게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이 올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로 그렇게 좀 버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하고. 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은정이 고마워. 뽀뽀. 뽀뽀.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 기초수급 차상위 지원을 알아봤지만 근소한 차이로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도 차도 사실은 없는 상태고
오로지 이제 월급만 25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남편이. 근데 5인 가족 기준으로 245만 원이라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5만 원을 더 버셔서 못 받으시는 건데요?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찌됐건 월급에 찍히는 게 250만 원이기 때문에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좀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그 돈이 굉장히 저는 반갑고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노동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졌지만 여전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무급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한 해 360조 7천억 원. 당연히 공짜라고 인식돼 온 노동에 대해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프리랜서 정성은 씨는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스탠드업 코미디 연습날. 셔츠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 그래서 뒷모습 보고 도망가야겠다. 인공지능은 꾸며낼 수 없는 솔직한 경험담이 그의 자산입니다. 일간지에 기고하는 칼럼이 출판사 눈에 띄어 에세이 작가로도 데뷔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의뢰를 받아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등 전방위 예술가로 살아갑니다. 그 일을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말고 이러면 커리어를 쌓으려고 쌓은 게 아니고 그냥 좀 하고 싶은 거를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하는 일이 돈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시도하다 보니 숨겨진 재능이 발견됩니다. 막상 글쓰기 수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글을 다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기회가 주어지고 한번 판을 깔아서 글을 써봐라 하면 사람들이 글을 다 잘 쓰는구나. 친구들이 뭐 좋은 회사 채용 공고 뜨면 막 보내줘요. 근데 사실 웬만하면 지원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혼자 일하는 자유도도 너무 좋고 아침에 눈 떠서 어디 안 가도 되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들에게 정규직 위주의 기존 시스템은 장애물일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유튜브 세상이 와서 영상의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이제 제 몸은 하나니까 막 엄청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밤샘 편집하고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이제 꼬리뼈를 다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아프면 이제 저는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벌면 나는 가치가 없는 걸까? 이런 걸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문제엔 새 질문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길은 어디에 있을지 취재진은 기술 전문가보다 사람 전문가를 찾아 묻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온 게 저는 어떤 조금씩 일하면서 즐기면서 자기 자아를 찾아가면서 이런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건지도 몰라요. 이거는 우리 손에 달린 거죠. 세계에서 제일 잠 안 자는 국민이 우리잖아요. 그거 좀 놀아도 돼요. 우리가 노동을 재정의하고 사회를 재구성하면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이득을 보는 몇 사람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뭐 귀찮은 일을 다 해주면 그 이득을 많은 사람들이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사회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까지는 하자. 배가 든든해졌는데 나는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인간 없어요. 반드시 심심하니까 무슨 짓이든 합니다. 하다가 보면 거기서 창의적인 게 나오고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인류학자 조한예정 교수는 돌봄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뱃속에서 1년, 태어나서 3년은 계속 누가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그 돌봄을 받음으로써 돌봄을 주는 것이 기쁨인 존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남을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 그런 존재들이 이제 기본소득과 기본적인 주거들 일정하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회 전체가 산업사회하고는 달리 직장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사회나 국가가 그걸 못하고 있으면 일정하게 돈을 줘서 그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좀 다른 사회로 이동하자라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소득과 안정성이 주어지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사람이거든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또 다른 일을 할 거고, 기본소득이 다양성을 확보해 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세상으로의 이행을 재촉하는 지금, 우리에겐 인간의 얼굴을 지닌 상상력이 필요할 것입니다.